노무현과 문재인의 장단을 가까이서 본 사람으로서 장점, 단점이라는 표현보다 개성이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뭐, 똑같은 어떤 특성도 어떤 사람은 장점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단점이라 그러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예전에 뭐, 별 달고 미국 사람들 엉덩이에 숨어갖고 형님 뭐 어쩌고 이렇게 하는 발언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아주 서민적이고 실감 난다고 좋다고 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뭐 대통령답지 못한 막말이라고 그러고 관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장단이라는 표현은. 그래서 저는 개성이라고 보는데요. 이제 바다에 비유를 하면 노무현 대통령은 명량이야, 명량. 울tur목 같아요. 그러니까 진도대교 밑에 바다. 그게 그 만조 때는 조용해 보이는데 썰물이 시작되거나 혹은 간조 때 좀 잠잠하다가 밀물이 들기 시작할 때 진짜 울거든요. 소리가 나요. 강물 흐르듯이. 물살이 굉장히 거칠죠. 어마어마하죠. 그런 분이세요. 근데 문재인 후보는 그 다도해 바다 같아. 고요해. 이게 뭐 어지간히 뭐 퐁당퐁당 던져가지고는 뭐 그런 차이가 있죠. 그 어제 토론에서도 저 홍준표 후보나 심상정 후보나 뭐 또는 안철수 후보가 공격적으로 많이 했잖아요. 근데 저 같으면 바로 원펀치가 나가야 될 그런 타이밍인데 그런 소리 그만하시고 뭐 이 정도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재인 후보의 장점이고 장점으로 보자면 그 개성인데 그 지지율 그래프도 그렇잖아요. 네. 노무현 대통령 지지율 그래프는 이렇게 바닥에 있다가 60%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10%까지 내려왔다가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 그래프는 지난 6개월 동안 이렇게 갔잖아요. 그게 결국은 지지자는 그 후보하고 좀 닮게 마련인 것 같아요. 예, 고요한 분이죠. 이게 고요하다는 게 예를 들어서 구체적 사안에서 노무현, 문재인 서로 의견이 달라서 어떤 사안에 해법을 두고 의견을 달리하거나 이런 거를 직접 보신 적 있어요? 저는 청와대에 안 있었으니까 그건 못 봤죠. 들은 이야기도 있을 거 아닙니까, 뭔가. 얘기가 있긴 하지만 그런 얘기 하는 거는 적합치 않은 것 같아요. 적합지 않은 이유가 뭐죠? 문재인 후보는 네. 좀 뭐든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요. 그러니까 예컨대 뭐 한 예를 들면 제가 국민연금법이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부결이 돼서 그걸 다시 이제 국회로 끌어내려고 장관을 인책 경질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대통령한테 보고가 안 가는 거야. 네. 한 이틀 기다렸는데. 뭉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알아봤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난 또 우리 유 장관님이 그냥 큰 책임감을 느낀다는 그런 말을 한 줄 알았지. 아니 장관을 나는 관둔다고 했는데, 이 사람 책임감을 깊이 느끼는구나. 계속 깊이 느끼도록 냅둬야 되겠다. 상대방의 말을 선의로 해석한다. 그렇지. 지금 5 후보 중에 그런 특성을 가진 후보는 딱 한 명밖에 없는 것 같아요. 뒤에 꼼수가 있다거나 숨은 의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기본적으로. 뇌 구조 안에 그 자체가 없어. 그게.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하고는 진짜 다른 스타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이 아주 오랜 세월 동안 함께 일을 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노무현 대통령은 그런 상대방의 꼼수를 잘 읽었던 사람이잖아요. 귀신같이 읽어져. 그건 뭐 다 읽어놓고도 모른 척 하시는 분이지만 때로는. 문재인은 대통령감이 됩니까? 보시기에? 되고도 남지. 왜 그래요? 아니 근데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감이 되냐 안 되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 저는 사실 요즘 약간 요 며칠 약간 되게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있던 어떤 감정 같은 걸 좀 느껴요. 그러니까
처음 정권 교체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1997년 대선 전에 약간 설레는, 그때는 약간이 아니고 엄청 설레는 게 있었어요. 저는 그때 독일 유학 중이었는데, 김대중 후보가 이긴다면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전에 김대중은 안 된다라고 한번 그리고 너무나 비관적으로 봤으니까. 예. DJ 편합이 되지도 않았고, 또 이인재 씨가 따로 출마한다는 그런 예측도 할 수가 없었고. 97년 2월 달이죠. 예. 그리고 IMF가 나지도 않았고. 네. 그런 조건에서 공학적으로 볼 때 나가면 또 진다고 저는 봤어요. 그리고 이인재 씨가 출마 안 했으면 100% 졌고요. 네. 지금 생각해도. 또 IMF가 안 났더라도 졌고요. 천운에 천운이 겹친 예, 뭐 여러 가지 정말 가능성이 희박한 그런 상황이 조합돼서 겨우 이긴 거잖아요. 근데 요 며칠 좀 약간 그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는 좀 다른 게 그냥 정권 교체되는 그 자체로 설렌다기보다는 그 당시까지 우리가 독재 권위주의 어떤 이런 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괴롭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래서 그렇지 않은 상태에 대한 설레임이 있었다면 지금은 그때는 좀 달라요. 저는 뭐 박근혜 정부가 독재 정권이었다고 생각 안 해요. 되게 멍청한 정부였지 그냥. 이명박 정부도 독재 정권이었다고 생각 안 해요. 장사정권. 좀 야비한 정권이었을 따름이죠. 지금 우리를 굉장히 부끄럽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는 불평등이라고요. 차별 이런 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현대판 어떤 계급제도 비슷하게 저는 느껴요. 이 세상이 뭐 이래.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별로 안 보이는 시간을 오래 보냈기 때문인지 그렇게 단순하지 않지만 우리들을 인간답지 못하게 만들고 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인간답지 못한 세상이라고 느끼게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왠지 내 책임도 있는 것 같아서 좀 어딘가 누구한텐가 미안하고 좀 부끄럽고 또 화도 나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오랫동안. 근데 확실치는 않지만 이번 대선을 계기로 해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한다면 거기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단박에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이번에 정권을 바꿔서 한 5년 동안 꾸준히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노력한다면 좀 다르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잠들기 전에 밤에 마지막 뉴스를 볼 때 약간 설레는 느낌이 있어요. 이런 느낌이 되게 오랜만이어서 저만 그런가? 혹시 이런 설렘 아닙니까? 만약에 물어보지 마. 그거 물어보지 마. 물어보지 마. 내가 총리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거는 문재인 후보가 이미 비영남 총리를 딱 선언을 했잖아요. 두 번째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거 안 하시려고 어디 사회이사 가시지 않으셨나요? 아, 우리 보혜 양조. 예. 입세주. 예, 그러니까 거기 사회이사 하면서는 뭐 공직을 맡기는 좀 힘들거나. 그거 관두면 되지.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설렐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서 비영남이란 말을 듣는 순간 실망한 거야. 아니지. 난 지금 수도권이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생각해보면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는 저도 그랬는데 노무현 대통령을 당선시킨 것으로 지지자들이 할 일이 다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왜냐면 1년 내내 이 우여곡절이 있었기 때문에 당선 순간에 할 일을 다 했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서로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처하는 환경은 박근혜 정부가 남겨놓은 그대로 안에 쏙 들어가는 거잖아요. 당선 직후에 한 2, 3개월간 닥친 어려움 혹은 문재인에게 투표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뭐 그렇다 치고 투표한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해보셨어요 한번? 뭐 그거까지 뭐 제가 뭐 답을 내야 되는 건 아닌데 다만 인수위가 없이 취임하는 문제
그거는 이제 어려운 일일 수도 있는데 좋은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이 좋습니까? 그 이제 인수위 70일이라는 게 우리 맥주 마실 때요. 저는 술을 잘 못 먹긴 하지만 맥주는 뭐예요? 첫 잔, 첫 목넘김 그게 왔다라며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죠. 예. 근데 인수위 70일이면 맥주 김이 다 빠지는 기간이에요, 이게. 새 정부에 대한 기대. 이런 게 벌써 인수위 단계에서 뭐 인수위 내부의 불협화음 뭐부터 시작해서 권력 암투 뭐 이래갖고 취임도 하기 전에 김이 다 빠지고 취임해요. 근데 이번에는 프레시하게. 바로 취임을 하잖아요. 바로 취임을 하면 그날부로 청와대 전부 사표야, 지금. 그리고 새로운 비서실장, 청와대 수석 바로 임명이잖아요. 일단 새로운 총리 지명자가 나오면 이제 새로운 인수위법에 따라서 장관도 제청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정부의 차관들 다 바뀌는 거예요, 바로. 장관은 지명 절차가 있으니까 한 달 걸리는데 차관은 청문회도 없고 하니까 바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막 무더위 속에서 오랫동안 걸어와서 땀범벅이 된 상태에서 맥주 딱 땄는데 첫 모금이 시원하게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인수위가 없다는 것이 이런 청량감을 주는데 예를 들어서 봐요. 뭐 인수위 있으면 그거 못하는데 바로 강정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한 구상권 청구 소송 취소해 라고 국방부에 바로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는 저는 좋은 점이라고 봐요. 근데 정말 우리가 처음으로 정권 교체를 해서 청와대 경내 지도도 모르고 이런 거 같으면 모르겠는데 다 알아 이미. 네, 다 알아요. 그리고 뭐 공직사회가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하냐. 천만에요. 지금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 거치면서 각 부처를 경험한 인재들이 많아요 이미. 이쪽 현재 야권 진보진영 쪽에. 하루면 다 파악해요 거기 지금 그동안에 뭔 일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뭐 그런 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다만 제가 좀 불안해하는 거는 뭘 걱정하십니까? 이제 아까 우리 총수도 말씀을 하셨는데 대한민국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야권이 집권을 하면 권력을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정치 권력만 잡은 거예요. 언론 권력 그대로 있죠. 재벌 경제 권력 그대로 있죠. 그 다음에 그 기득권층을 중심으로 이 광고 시장 이거 통해서 언론하고 유착되어 있는 재벌들 거기서 나오는 돈 받아먹고 프로젝트 하는 지식인 집단 그대로 있죠. 다 그냥이에요. 청와대만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냥 무슨 개혁한다 해서 순순히 협조하지 않아요. 취임하는 그날부터 한국 사회에는 복잡한 사회고 여러 층의 권력들이 있는데 딱 청와대 권력 하나만 바꾼 거기 때문에 바뀌더라도 바뀐다는 전제 아래 아니 뭐 1번이나 5번이 된다는 전제 아래 국회도 과반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일제히 반격하기 시작하면 금방 입지가 짜부러들 거라고 봐요. 근데 또 어떻습니까? 진보 쪽은 진보 지식인들은 언제나 권력과 거리를 두고 고고하고 깨끗하게 지내야 되잖아요. 아무리 내가 진보적인 정권이라 하더라도 내가 진보 지식인이라도 지식인은 권력에 굴종하면 안 되지. 이래갖고도 사장님씩 깔 거라고. 전에도 그랬잖아요. 저는 진보 지식인까지는 못 되고요. 진보 언론인들도. 언론의 기본은 권력을 감시하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깔 거라고. 나는 깐다고 봐요. 진보 보수를 불문하고. 그 다음에 참여정부 초기 상황을 한번 복기를 해보세요. 제일 먼저 터진 게 네이스 파동. 정교조하고 싸움 붙었어요. KBS 서동구 사장 임명 말건했다가 KBS 노조하고 붙었어요. 언론 노조하고. 그래서 궤도연대 파업했죠. 미국 한미정상회담하러 미국 출장 간 동안에. 화물연대. 그 다음에 화물연대, 궤도연대. 그 다음에 부안의 핵폐기장 뭐 잘못 풀었다가 거기서 난리 났죠. 초장부터 완전히 얻어터져갖고 만신창이 돼버려 6개월 안에. 그 주로 좌파의 공격이었죠. 당시에. 저도 장관하면서 무려 230개 한다 하는 일 없는 모든 시민단체가 연서명해서 최악의 보건복지부 장관.
그렇게 제가 됐잖아요. 공무원들 사회에서는 최고의 복지부 장관 아니었나요? 그건 아무 근거가 없는 얘기잖아요. 데이터 있어요? 없죠. 그런 거는 다 뜬 소문이에요. 예, 그렇게 좋게 나는 소문도 나쁘게 나는 소문이나 마찬가지로 근거 없기는 똑같아요. 저는 전데 왜 그렇게 달라? 저는 옛날에 저를 보고 뭐가 없다고 하는 것도 제가 안 받아들였지만 알고 보니 좋은 사람이었다 이것도 안 받아들여요. I don't care. 뭐만 받아들이는 줄 알았어요? 요즘은 시청률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게 훨씬 더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모든 기득권 권력이 그대로 있고 그 기득권 권력의 네트워크 안에 한 매듭만 딱 바뀌는 건데 지금까지 선거 과정에서 편들어졌던 여러 세력들이 또 자기의 논리에 의해서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공격해요. 그러니까 10개의 사안에서 9개 지지해도 1개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다 때린다고요. 저는 결국은 그게 제일 무섭고요, 지금도. 유권자들의 기대치도 대단히 높을 거 아니에요. 유권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자꾸 기억을 되새기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번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 악몽이 또 되풀이 되면 거의 99% 망한다. 그렇게 봐요. 상처가 크구나. 상처가 큰 분이고 그래서 시청률에 매달리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서 치유를 받으시는 거죠. 시청률을 보면서 내가 1등이야.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 1위잖아요. 거기에 전원책 변호사 때문에 1위가 됐겠어요 그게? 안 되면 문재인 대통령님 앞으로 외상을 긋도록 합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우리 안희정 지사님께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노무현과 문재인의 장단을 가까이서 본 사람으로서 장점, 단점이라는 표현보다 개성이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똑같은 어떤 특성도 어떤 사람은 장점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단점이라 그러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예전에 별 달고 미국 사람들 엉덩이에 숨어갖고 형님 어쩌고 이렇게 하는 발언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아주 서민적이고 실감 난다고 좋다고 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답지 못한 막말이라고 그러고 관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장단이라는 표현은. 그래서 저는 개성이라고 보는데요. 이제 바다에 비유를 하면 노무현 대통령은 명량이야, 명량. 울tur목 같아요. 그러니까 진도대교 밑에 바다. 그게 만조 때는 조용해 보이는데 썰물이 시작되거나 혹은 간조 때 좀 잠잠하다가 밀물이 들기 시작할 때 진짜 울거든요. 소리가 나요. 강물 흐르듯이. 물살이 굉장히 거칠죠. 어마어마하죠. 그런 분이세요. 근데 문재인 후보는 그 다도해 바다 같아. 고요해. 이게 어지간히 퐁당퐁당 던져가지고는 그런 차이가 있죠. 어제 토론에서도 홍준표 후보나 심상정 후보나 또는 안철수 후보가 공격적으로 많이 했잖아요. 근데 저 같으면 바로 원펀치가 나가야 될 그런 타이밍인데 그런 소리 그만하시고 이 정도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재인 후보의 장점이고 장점으로 보자면 그 개성인데 지지율 그래프도 그렇잖아요. 네. 노무현 대통령 지지율 그래프는 이렇게 바닥에 있다가 60%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10%까지 내려왔다가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 그래프는 지난 6개월 동안 이렇게 갔잖아요. 그게 결국은 지지자는 그 후보하고 좀 닮게 마련인 것 같아요. 예, 고요한 분이죠. 이게 고요하다는 게 예를 들어서 구체적 사안에서 노무현, 문재인 서로 의견이 달라서 땀범벅이 된 상태에서 맥주 딱 땄는데 첫 모금이 시원하게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인수위가 없다는 것이 이런 청량감을 주는데, 예를 들어서 봐요. 뭐 인수위 있으면 그거 못하는데 바로 강정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한 구상권 청구 소송 취소해 라고 국방부에 바로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는 저는 좋은 점이라고 봐요. 근데 정말 우리가 처음으로 정권 교체를 해서 청와대 경내 지도도 모르고 이런 거 같으면 모르겠는데 다 알아 이미. 네, 다 알아요. 그리고 뭐 공직사회가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하냐. 천만에요. 지금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 거치면서 각 부처를 경험한 인재들이 많아요, 이미. 이쪽 현재의 야권 진보진영 쪽에. 하루면 다 파악해요, 거기 지금 그동안에 뭔 일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뭐, 그런 거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고요. 다만 제가 좀 불안해하는 거는 뭘 걱정하십니까? 이제 아까 우리 총수도 말씀을 하셨는데 대한민국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야권이 집권을 하면 권력을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정치 권력만 잡은 거예요. 언론 권력 그대로 있죠. 재벌 경제 권력 그대로 있죠. 그 다음에 그 기득권층을 중심으로 이 광고 시장 이거 통해서 언론하고 유착되어 있는 재벌들, 거기서 나오는 돈 받아먹고 프로젝트 하는 지식인 집단 그대로 있죠? 다 그냥이에요. 청와대만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냥 무슨 개혁한다 해서 순순히 협조하지 않아요. 취임하는 그날부터 한국 사회에는 복잡한 사회고 여러 층의 권력들이 있는데 딱 청와대 권력 하나만 바꾼 거기 때문에 바뀌더라도 바뀐다는 전제 아래, 아니 뭐 1번이나 5번이 된다는 전제 아래 국회도 과반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일제히 반격하기 시작하면 금방 입지가 짜부라들 거라고 봐요. 근데 또 어떻습니까? 진보 쪽은, 진보 지식인들은 언제나 권력과 거리를 두고 고고하고 깨끗하게 지내야 되잖아요. 아무리 내가 진보적인 정권이라 하더라도, 내가 진보 지식인이라도 지식인은 권력에 굴종하면 안 되지. 이래갖고 또 사정없이 깔 거라고. 전에도 그랬잖아요. 저는 진보 지식인까지는 못 되고요. 진보 언론. 어떤 사안에 해법을 두고 의견을 달리하거나 이런 거를 직접 보신 적 있어요? 저는 청와대에 안 있었으니까 그건 못 봤죠. 들은 이야기도 있을 거 아닙니까, 뭔가. 얘기가 있긴 하지만 그런 얘기 하는 거는 적합치 않은 것 같아요. 적합지 않은 이유가 뭐죠? 문재인 후보는 네. 좀 뭐든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요. 그러니까 예컨대 뭐 한 예를 들면 제가 국민연금법이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부결이 돼서 그걸 다시 이제 국회로 끌어내려고 장관을 인책 경질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대통령한테 보고가 안 가는 거야. 네. 한 이틀 기다렸는데. 뭉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알아봤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난 또 우리 유 장관님이 그냥 큰 책임감을 느낀다는 그런 말을 한 줄 알았지. 아니 장관을 나를 관둔다고 했는데, 이 사람 책임감을 깊이 느끼는구나. 계속 깊이 느끼도록 냅둬야 되겠다. 상대방의 말을 선의로 해석한다. 그렇지. 지금 5 후보 중에 그런 특성을 가진 후보는 딱 한 명밖에 없는 것 같아요. 뒤에 꼼수가 있다거나 숨은 의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기본적으로. 뇌 구조 안에 그 자체가 없어. 그게.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하고는 진짜 다른 스타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이 아주 오랜 세월 동안 함께 일을 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노무현 대통령은 그런 상대방의 꼼수를 잘 읽었던 사람이잖아요. 귀신같이 읽어져. 그건 뭐 다 읽어놓고도 모른 척 하시는 분이지만 때로는. 문재인은 대통령감이 됩니까? 보시기에? 되고도 남지. 왜 그래요? 아니 근데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감이 되냐 안 되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 저는 사실 요즘 약간 요 며칠 약간 되게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있던 어떤 감정 같은 걸 좀 느껴요. 그러니까 처음 정권 교체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1997년 대선 전에 약간 설레는, 그때는 약간이 아니고 엄청 설레는 게 있었어요. 저는 그때 독일 유학 중이었는데, 김대중 후보가 이긴다면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전에 김대중은 안 된다라고 한번 그리고 너무나 비관적으로 봤으니까. 예. DJ 편합이 되지도 않았고, 또 이인재 씨가 따로 출마한다는 그런 예측도 할 수가 없었고. 97년 2월 달이죠. 예. 예. 그리고 IMF가 나지도 않았고. 네. 그런 조건에서 공학적으로 볼 때 나가면 또 진다고 저는 봤어요. 그리고 이인재 씨가 출마 안 했으면 100% 졌고요. 네. 지금 생각해도. 또 IMF가 안 났더라도 졌고요. 천운에 천운이 겹치는 예, 뭐 여러 가지 정말 가능성이 희박한 그런 상황이 조합돼서 겨우 이긴 거잖아요. 근데 요 며칠 좀 약간 그런 그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는 좀 다른 게 그냥 정권 교체되는 그 자체로 설렌다기보다는 그 당시까지 우리가 독재 권위주의 어떤 이런 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괴롭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래서 그렇지 않은 상태에 대한 설레임이 있었다면 지금은 그때는 좀 달라요. 저는 뭐 박근혜 정부가 독재 정권이었다고 생각 안 해요. 되게 멍청한 정부였지 그냥. 이명박 정부도 독재 정권이었다고 생각 안 해요. 장사정권. 좀 야비한 정권이었을 따름이죠. 지금 우리를 굉장히 부끄럽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는 불평등이라고요. 차별 이런 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현대판 어떤 계급제도 비슷하게 저는 느껴요. 이 세상이 뭐 이래.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별로 안 보이는 시간을 오래 보냈기 때문인지 그렇게 단순하지 않지만 우리들을 인간답지 못하게 만들고 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인간답지 못한 세상이라고 느끼게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왠지 내 책임도 있는 것 같아서 좀 어딘가 누구한텐가 미안하고 좀 부끄럽고 또 화도 나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오랫동안. 근데 확실치는 않지만 이번 대선을 계기로 해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한다면 거기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단박에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이번에 정권을 바꿔서 한 5년 동안 꾸준히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노력한다면 좀 다르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잠들기 전에 밤에 마지막 뉴스를 볼 때 약간 설레는 느낌이 있어요. 이런 느낌이 되게 오랜만이어서 저만 그런가? 혹시 이런 설렘 아닙니까? 만약에 물어보지 마. 그거 물어보지 마. 물어보지 마. 내가 총리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거는 문재인 후보가 이미 비영남 총리를 딱 선언을 두 했잖아요. 번째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거 안 하시려고 어디 사회이사 가시지 않으셨나요? 아, 우리 보혜 양조. 예. 입세주. 예, 그러니까 거기 사회이사 하면서는 뭐 공직을 맡기는 좀 힘들거나. 그거 관두면 되지.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설렐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서 비영남이란 말을 듣는 순간 실망한 거야. 아니지. 난 지금 수도권이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생각해보면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는 저도 그랬는데 노무현 대통령을 당선시킨 것으로 지지자들이 할 일이 다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왜냐하면 1년 내내 이 우여곡절이 있었기 때문에 당선 순간에 할 일을 다 했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서로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처하는 환경은 박근혜 정부가 남겨놓은 그대로 안에 쏙 들어가는 거잖아요. 당선 직후에 한 2, 3개월간 닥친 어려움 혹은 문재인에게 투표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뭐 그렇다 치고 투표한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해보셨어요 한번? 뭐 그거까지 뭐 제가 뭐 답을 내야 되는 건 아닌데 다만 인수위가 없이 취임하는 문제 그거는 이제 어려운 일일 수도 있는데 좋은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이 좋습니까? 그 이제 인수위 70일이라는 게
우리 맥주 마실 때요. 저는 술을 잘 못 먹긴 하지만 맥주는 뭐예요? 첫 짠, 첫 목넘김 그게 왔다라며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죠. 근데 인수위 70일이면 맥주 김이 다 빠지는 기간이야, 이게. 새 정부에 대한 기대. 이런 게 벌써 인수위 단계에서 뭐 인수위 내부의 불협화음 뭐부터 시작해서 권력 암투 뭐 이래갖고 취임도 하기 전에 김이 다 빠지고 취임해요. 근데 이번에는 프레시하게. 바로 취임을 하잖아요. 바로 취임을 하면 그날부로 청와대 전부 사표야, 지금. 그리고 새로운 비서실장 청와대 수석 바로 임명이잖아요. 일단 새로운 총리 지명자가 나오면 이제 새로운 인수위법에 따라서 장관도 제청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정부의 차관들 다 바뀌는 거예요, 바로. 장관은 지명 절차가 있으니까 한 달 걸리는데 차관은 청문회도 없고 하니까 바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막 무더위 속에서 오랫동안 걸어와서